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새벽 1시 33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하락 원인과 주가 전망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선 목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주일간 지속된 조정장의 끝은 과연 언젠가, 그리고 두 번째 셀트리온의 주가 하락 분석, 그리고 세 번째 셀트리온의 주가 전망, 그리고 네 번째로 장기 단기 매매에 따른 투자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30대 직장인 투자자고요. 하루 30분 모바일 MTS로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녹화 영상과 투자 관점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전업 투자자들보다는 저 같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맞는 안정적인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 단기 매매와 장기 보유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차트 분석보다는 주식시장의 구조, 경제 흐름과 공시, 재료에 따른 투자자 심리 동향에 따라서 논리적인 검증 방식을 통해서 제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지난 2달간 한 1억 3천 정도의 실현 수익을 거뒀고, 현재 대웅제약과 그 셀트리온의 일정 부분 물려있긴 하지만 그 부분 역시도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로 콘텐츠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지난 일주일간 이어진 국내 증시 조정장의 끝은 언제쯤일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제가 13일 영상으로 현재 국내 증시 하락, 즉 조정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래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관 외국인의 수익 실현, 두 번째 미 연준위의 채권 축소 가능성, 세 번째 그 당시 15%까지도 하락을 했었죠. 그때 비트코인의 하락, 그리고 네 번째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들의 이탈, 다섯 번째 금융위의 3월 16일 공매도 재개 방침. 현재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장하자 이런 논의는 진행되고는 있지만 현재 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대북 리스크, 그리고 일곱 번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 여기에 따라서 금융 당국에 있는 이런 관계자들을 불려서 일정 부분 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13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거의 20% 이상 급등한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익 실현 욕구가 특히 기관들 중에서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계부채 압박은 결국 증권사들의 신용대출 제한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삼성증권 MTS라든지 대신증권도 이제 오늘부터 신용대출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그동안 11월, 12월에 비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주식을 좀 과열시켰던 개미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 소강 상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정장이 이어지는데 또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정장은 과연 언제 끝날까? 그럼 반등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 그래서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기관들이 연기금이 던지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개인 대출이 안 되는 부분, 그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주요 원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기관들의 그럼 수익 실현은 과연 언제까지 될까에 대해서 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것들인데, 기관은 1월 2주 동안 약 12조 원 가까이를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개인들도 이에 맞서 이제 사들이면서 장을 지지를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대출에 대한 제한이 시작을 되면서 그 지지선도 일정 부분 무너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관 중에 가장 많이 팔아치운 주체는 연기금인데, 2021년이 시작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죠. 그리고 장이 사실 열린 거는 열흘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4조 7,10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 작년에 한 해에 팔아치운 순매도 규모가 2조 8천억 원인데, 그거에 비례해서 보면은 정말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이유는 뭐냐? 대형주가 이끈 결국엔 국내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 때문인데, 그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초에 너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티던 주린이들도 삼성전자라도 무조건 사야 된다라면서 1조 2천억 원을 하루에 순매수를 했어요. 그날이 바로 11일인데 그날 거래량이 8조에 이릅니다. 역대 최대의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열의 단면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3,000을 넘겼다는 거는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축할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상승 가능한 공간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윗공간이. 근데 3,000을 넘기고도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1월 7일에는 2.14%, 8일에는 3.97%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이번 주 월요일인 11일부터 대형주를 중심으로 조정을 맞이하게 됐죠. 그러면은 왜 기관들은 일주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뱉어내는가? 그러면은 기관 중에 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연기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분류하고 있는 투자자 분류상 연기금은 뭐 연금기금, 공제회, 뭐 국가 지자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직원 공제회, 뭐 군인공제, 우정사업본부 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예를 들자면 기금 운용 계획상 올해 말까지 맞춰야 하는 국내 주식 비중이 있어요. 근데 2021년도에는 16.8%입니다. 그래서 이를 넘었으면 그만큼 매도해서 비중을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연초에 상승한 주가로 인해서 그 비중은 다른 자산군의 뭐 외국 증시나 이런 거에 비해서 더욱 커졌고 이에 매도세로 돌아선 겁니다. 국내 증시가 외국보다 많이 상승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키 맞추기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럴 때까지는 국내 주식에 대한 매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현재 2조에서 3조 정도 더 매도 물량이 남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증시 하락 원인인 증권사 신용대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2021년 2주 동안 2조나 급증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에 일부 증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줬고 거기에 대해서 대출을 중단을 하고 있는데 지난 13일에 올린 주가 하락 이유 중에 하나인 그 정부의 가계부채 상승 우려에 대한 시그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증권사 대출을 막고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1년 새 100조가 늘어버린 가계대출은 정말 심각하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15일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주식시장 단기 급증과 B2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하면서 나섰는데 이런 증권사들이 이제 B2를 컨트롤하기 시작을 하면서 기관과 외인들의 매도를 막아내던 개미의 힘은 점점 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 현금을 무한정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뭐 신용융자나 이런 거에서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막혔다는 거고 개인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14일 기준으로 21조 2,826억이고 올해만 2조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 13일부터 신규 신용융자 대출을 중단했고 대신증권도 18일부터 오늘부터 대출을 중단을 하는데 특히 2.3포인트 하락을 보인 15일 금요일의 경우에는 개인이 2조 1,100억어치를 샀는데 기관이 1조 4,100억 원, 그 다음에 외국인이 7,500원을 매도하면서 급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3,100을 돌파했었던 8일부터 기간이 6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죠. 여기 표를 보시면은 그리고 11일까지만 해도 버틸 수 있었던 개미 투자자들이 뭐 대출 뭐 일정 부분은 이제 대출 제한을 막기 시작한 그런 부분도 이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기관의 매도와 개인 신용 융자 제한이 하락의 원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도 여기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셀트리온의 이제 현재 주가 하락 분석인데 지난 14일에 새벽 방송을 통해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셀트리온의 주가 추이 및 전망을 했었는데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대웅은 어느 정도 예측이 맞았는데 셀트리온은 사실은 전 큰 하락 후에 반등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대응도 같이 이렇게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삼바 같은 경우는 급상승 후에 바로 이제 제로 소멸하면서 이제 장초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장초에 실현 수익을 빨리 거뒀어야 됐고 그래서 빠졌어야 돼요. 그리고 대웅과 대웅제약은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셀트리온에서 좀 넘어오는 주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거대로 어쨌든 오후에 한참 많이 올랐을 때 3, 4%까지도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쨌든 이렇게 재료가 소멸되기 전에 최대한 시세 차익을 얻고 그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하는 게 이런 유동성 장애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저점 매수 후에 장기 보유하는 것으로 대응을 말씀드렸었는데 생각 제 예상보다는 조정이 조금 더 길고 하락폭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점을 추가로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예측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설을 썼죠. 소설이 뭐였냐면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어쨌든 임상 결과도 56%, 50대 이상 68%라는 유의미한 결과였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증 치료에 대한 효과 입증은 최소한 됐고 그다음에 안정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2월 초에 예정된 식약처 긴급 사용 승인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제 관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2일 날 KBS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정부는 릴리 리제네론 치료제를 추가 구입하는데 2조 9천억 가량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쨌든 뭐 어떤 일부 언론에서는 항체 치료제 처방률이 20%밖에 안 되니까 뭐 별로 전망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추가 구입했다는 거는 분명히 시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기사를 인용을 하면은 어쨌든 셀트리온이 개발한 CT-P59 같은 경우는 리제네논보다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내일 그 부분이 조금 식약처 발표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있고 미국의 조건부 승인을 득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어쨌든 셀트리온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조건부 사용 승인도 가능하고 그에 따른 수익 창출도 가능할 거란 다양한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중증 환자에만 효과가 적다고 막 평가절하하고 뭐 거품이 다 빠졌니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중증 환자는 이미 세포 파괴와 장기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로는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줄기세포 치료제나 이런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길래 특성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거는 병원을 가지 않게 하는 중증 환자들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뭐 음압병상이라든지 이런 중증 환자에 대한 병상이 부족한 거잖아요. 사실은 경증에서 중증으로만 발전이 안 돼도 판도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리제네논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의료기관 방문 횟수 감소와 연관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긴급 사용을 듣겠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CT P59도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여러 증권사들의 14일 분석 자료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임상 결과에 따른 실망감으로 뭐 개인들이 매도 물량을 막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 매도는 굉장히 적었어요. 적었고 어쨌든 주가 하락의 큰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였고 분명히 그걸로 이제 하락을 한 거고 개인들이 그전엔 좀 버텨줬는데 현재는 신용대출 제한도 일정 부분 있고 그다음에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관망 후에 좀 더 저점에서 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적어지면서 하락의 폭이 생각보단 예상보단 좀 더 커졌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매매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겠는데요. 하락이 시작된 거는 13일이죠. 그래서 0.65%가 빠졌고 14일에는 7.6%, 그래서 15일에는 6.67%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한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는 사실은 더 많이 하락했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주식이고 코스닥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틀 동안 한 18%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주간 20%나 급등을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조정.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인과 기관이 5일 연속 매도를 했어요.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거를. 그리고 급락치고는 오히려 잘 버텼다는 제 견해입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보면은 어쨌든 20% 급주등 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 정도 지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것도 사실은 12월 28일 정도의 주가 수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0.65, 그다음 마이너스 7.6, 그다음 마이너스 6.67 이렇게가 이제 한 거죠. 그 전에 거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간, 오랜 기간 상승을 했어요. 딱 눈에 보셔도 보이죠. 그리고 심지어 12월 29일에는 10%가 상승을 했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 그리고 7, 8, 11, 12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예정된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안 오면 이상한 정도의 급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 두 번째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5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단순 매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정한 원인이 뭐 공매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공매도량은 특별하게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무거운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정 부분 조정이 오는 거다. 단순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는 32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14일부터 1월 14일부터 그다음에 1월 14일 7.6%, 1월 15일에 뭐 6.67% 하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면 급락처럼 보이는데 2주간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2주간의 급상승분을 반납했다. 그 정도로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사실 많이 오른 거잖아요. 막 특별한 재료가 더 추가 재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뻔한 재료들이었었는데 이상하게도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과열이었고 개인들도 워낙 많이 사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수준은 12월 28일 그러니까 사실 1월 초 수준이죠. 그때 33만 3,500원이었는데 그때가 딱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도 이제 대웅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무슨 대웅을 이렇게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도 그 당시에 그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는데 무슨 말이냐면 대웅이 그 당시에 이제 임상, 이상 탑라인 발표를 했었죠. 그때 보시죠. 거의 한 이틀간에 거의 3일간에 하한가도 한번 맞았고 거의 한 50% 가까이 빠졌어요. 저는 그거를 다 온전히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실현 수익 거두지 않았고 저는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데 50% 마이너스 되고 지금 현재는 거의 한 반 정도는 회복이 됐습니다. 반 정도 회복이 됐고 물론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런 거에 비례하면은 사실 이때도 그렇게 결과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실패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뭐 또 삼성한다, 뭐 식약처 조건부 승인 넣었다 이러면서 다시 또 올라갔잖아요. 호이스타증에 대한 평가도 현재는 뭐 다시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사실은 떨어질 이유를 찾는 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던지는데 하락시키는데 뭔가 좀 언론 플레이로 이유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요. 어쨌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간 거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주가 전망인데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코어는 따로 뭐 제가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세 주식은 변동성에서만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13일 영상에 썼던 PPT인데 사실 이 관점에서 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제약바이오는 원래 다른 종목들보다는 변동성이 크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국내 1위 매출 제약사입니다. 그 코로나 치료제 이외에도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시밀러도 여러 개가 있고 저는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관점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앞으로 치료제 글로벌 계약이 체결된다면 당연히 더욱더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한 대로 하락 추세의 변화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단순 조정이라는 의견이고 기관들의 매도는 뭐 임상 이상 결과는 상관없이 그냥 단지 비중의 리밸런싱 차원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 같이 매도를 하면은 더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뭐 기관들도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다시 매수를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주가에 대한 전망, 그래서 이제 관점 네 가지를 이제 제가 생각하는 네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로 뭐 다들 알겠지만 뭐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 뭐 특히나 이제 입문자 또는 단타를 위해서 이제 막 입문자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막 셀트리온 오른다길래.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셀트리온은 일단 국내 매출 1위 제약사예요. 그리고 코스닥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2위인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도 셀트리온은 현재 국내 매출 1위 제약사고요. 2020년 매출액은 1조, 물론 이게 이제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2020년 매출액이 1조 8,681억 원, 당기 수익이 5,923억 원, ROE가 19.16, 그다음에 PER이 76.07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매출 2위, 예전에 매출 1위였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셀트리온한테 자리를 뺏겼는데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매출액이 1조 6,116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178억, 차이가 좀 나죠, 셀트리온과. 그리고 ROE가 12.86, 그다음에 PER이 24.04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도 아무래도 시총 현재는 1위가 됐죠. 셀트리온을 제치고 셀트리온이 아무래도 요새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로직스가 1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만 봐도 비교를 해도 매출액은 1조 627억 원, 당기순이익이
좀 낮죠. 셀트리온보다 2,147억 원. 그리고 ROE가 5.28밖에 안 돼요. 그리고 PER이 247이나 됩니다. 247.83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해외 판매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국내 판매사인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그 매출 1위 제약사로 코로나 치료제 외에도 바이오시밀러 매출로 글로벌 상위권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월 14일에도 골다공증 치료제인 프롤리아가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글로벌 임상 3상이 신청이 되었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 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럼 당연히 여기에 따른 상승 여력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다 공시에 당연히 올라왔었고, 그래서 그만큼 뭐 좋은 호재들도 있다는 거고, 코로나 치료제 제외하고도요. 그리고 2020년 4분기 실적도 좋은 편인데 그거는 2월에 발표가 되니까 그때도 이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되고, 어쨌든 매출도 좋고, 그리고 잠시 이제 뭐 주가가 빠져서 9위로 밀리긴 했지만 지난달까지는 시총 4위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총 4위 기업. 그러니까 미래 상승이 당연히 더욱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이제는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종합제약사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한 증권사 레포트들만 정리하겠습니다. 뭐 커뮤니티에 가면은 사실은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뭐 비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증권사 어쨌든 레포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함유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의 이제 14일자 레포트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 그 임상 데이터가 발표 난 이후에 나온 레포트인데, 어쨌든 2월 초 조건부 승인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도 진출될 것을 예상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이 내용이고요. 뭐 3.4일 단축, 5.1일 단축, 50세 이상 같은 경우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6.4일 이상 단축,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해외 수출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1월 14일자 메리츠 증권 리포트입니다. 결론 부분에 보면은 국내 식약처 조건부 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에 보면은 현재 FDA 및 FMA와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논의 중으로 향후 3상 진행에 따른 해외 승인 여부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매출이 안 될 거다, 몇 천억 규모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서도 상당히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추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뚜껑 열어보기 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만큼 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는 가봐야지 아는 거고, 생각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의 리포트는 마지막 장이 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미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릴리제논과 일라이릴리의 조건부 승인에 따른 주가 상승 그래프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일라이릴리의 경우 11월 9일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에 오른쪽 그래프죠. 급격한 주가 상승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2월 초 긴급 승인이 된다면 일단 국내 주식에서는 주가 상승이 기본적으로 있겠고, 이런 건 논리적인 추론이죠. 이후에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에도 승인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때는 상승폭이 훨씬 더 클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거는 논리적인 추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도 확인하실 분들은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증권의 리포트 역시 이렇게 뭐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건부 승인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미국과 유럽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우리나라야 사실 지금 500명대로 줄어서 조금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세계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투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치료제라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인 셀트리온이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차트를 간단히 보면은 현재 상황을 일단 보겠는데, 현재는 어쨌든 금요일에 6.67% 빠진 32만 9천 원으로 마무리가 됐죠. 마감이 됐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28일과 비슷한 종가 수준이고, 12월 28일에 심지어 최저가는 더 떨어졌었어요. 31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무슨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전주에는 이렇게 항체 치료제 치료 승인 목적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사례를 제가 가끔씩 들잖아요.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처음 합병 나왔을 때는 급등했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천천히 다 빠졌어요. 다 빠졌고 가처분 신청 기각됐을 때 또 드라마틱하게 또 급등을 했죠. 근데 그날 또 10분 뒤에 또 다시 또 급락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신주 발행까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리고 이게 통합 절차가 마무리가 되려면 이제 한 곱이 넘긴 거고 1년 가까이 남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때까지 우상향할 수는 없으니까 이벤트가 있을 때만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서는 지난주에 또 아시아나 감자 절차까지 다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또 다시 상승을 했고 이제 또 신주 발행한다니까 그때는 또 다시 상승을 하겠죠. 이번 달 말에.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나 대한항공도 합병이 완료될기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어떻게 항상 우상향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조정이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조정이 왔다 올라가고 이렇게 뭐 재료 소멸로 인한 상승과 반복을 이렇게 병행을 하겠죠. 당연히 치료제 개발도 그렇습니다. 치료제는 보통 한 7, 8년 걸리잖아요. 근데 코로나 치료제라는 특성상 이거를 단기간으로 압축했을 뿐이고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1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 개발 착수했을 때 그다음에 한 번 또 뭐 상승을 했겠고 그다음에 조건부 승인 신청할 때 또 잠깐 올라갔다 떨어졌겠고 임상 이상 결과 발표할 때 올라갔다 떨어졌겠고 조건부 승인 결과 때 그다음에 3상 결과 때 또 글로벌 임상 승인까지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떨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각 이벤트마다 상승 후의 하락을 반복할 것이에요. 앞으로도. 그래서 뭐 셀트리온은 그래도 이거 말고도 여러 패턴을 많이 보여왔어요. 뭐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수준은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트상에서 보면은 11월 20도 이 부분을 보면은 11월 25일에 이제 급락한 지점을 보면 이제 거래량이 급등한 지점을 보면 이제 거래량이 폭발했으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14일과 15일 하락장에선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25일 전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뭐 일부 물려 있고 뭐 실현 수익을 한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14일에는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했고 15일에도 뭐 표로 알겠지만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많은 하락은 하락장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하락장은 기관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던진 것에 거래량 자체가 적었으니까 뭐 특별하게 유의미한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제 관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의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굉장히 거래량이 폭발했었는데 막상 하락 때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식약처가 오늘 1월 18일이죠. 검증 자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반등도 일정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18일이 오늘 셀트리온이 코로나 임상 데이터에 대한 식약처의 검증 자문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경증 환자 치료에 대한 효과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겠죠, 사실은. 근데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뭐 중증 개선에 대한 좀 언급도 하면은 신뢰성을 좀 가진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은 다시 돌아와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항상 재료 수준에는 또 하락이 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상승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분들이 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는 3일 연속 조정을 겪은 뒤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이제 단기 장기 보유제에 대한 대응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셀트리온에게도 좋지 않은 이번 주 악재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뭐 이건 전반적인 것들인데요. 특히 이제 악재들은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더 큰 리스크죠. 사실 지금도 많이 하락을 했을 텐데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장기 보유자는 사실은 뭐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한국 시간으로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나스닥은 0.87, 다우존스도 0.7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마틴 루터킹 데이로 미국장이 휴장일인데 어쨌든 지난주 토요일에 하락세가 국내 증시가 반영되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약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좀 크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시간의 거래가 지금 1.37%도 개파락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시작이 아래 하락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많이 떨어지면 한 3%까지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또 참고사항으로 1월 22일에 바이든 취임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 뉴딜주가 아무래도 취임식은 당연히 호재다 보니까 뭐 그리고 또 테슬라라든지 이런 그린 뉴딜 관련된 주식들이 오르면 2차 전지 관련들도 움직일 거고 아무래도 바이든 취임식과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셀트리온이나 이런 제약 주식들보다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조금 이벤트들이 이제 유동성이 많이 일로 움직이다 보면은 반대로 셀트리온이 그만큼 더 상승할 여력이 적어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월화수목까지는 아무래도 더 떨어지거나 뭐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 말씀드린 대로 신용대출 제한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더 사고 싶거든요. 셀트리온이 이만큼 떨어진 거는 사실 기회라고 생각을 더 사고 싶은데 저도 이미 신용대출 다 썼어요. 다 써서 뭐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주, 뭐 LG화학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1억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지금 못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횡보장 내지는 뭐 소폭 상승장 또는 소폭 하락장 정도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지, 이게 뭐 지금 떨어진 10몇 프로 떨어진 게 다시 반등할 거라고 이번 주는 최소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021년 초를 이제 코스피 상승을 많이 이끈 것들은 지금 보면은 이제 지수가 이제 많이 급상승을 했잖아요, 정말로. 근데 그런 것들은 대형주의 급등이기도 하니까, 대형주도 셀트리온 같은 것도 대형주죠. 뭐 헬스케어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이런 것들의 급등에 따른 조정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뭐 이런 중소형주의 이제 순환매로 좀 돌아가고 있는 추세고, 뭐 대선 관련주라든지 이런 테마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장에서 하락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도 셀트리온은 이제 최소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시기는 20일까지는 그린 뉴딜주의 강세로, 제약바이오의 셀트리온은 역시나 조금 조정 또는 하락장이 유지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단기 매매로 들어오신 분들은 더욱더 손해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장기 보유 매매에서는 크게 신경 쓸 바가 없다고 제가 앞서 이제 다양한 반등 근거에 대해서 여러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뭐 이런 자극적인 뉴스 쏟아지고 있지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장기 보유자는 특히나 뭐 안 흔들리시겠지만 단기 보유자가 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은 뭐 셀트리온이 이 정도로 하락장에 돌아설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셀트리온은 어쨌든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국내 최초의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고, 현재 뭐 베스트셀러로 있는 리오니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 신화를 좀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셀트만의 특성이죠. 이런 강성주주가 많은 곳은 참 드물어요.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의 결집을 가져오고 하락세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꺾일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셀트리온의 재무제표, 매출, 현재 진행 중인 바이오시밀러 3상 뭐 이런 것에 회사에 대한 미래만을 보고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 매매로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은 좀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첨언을 드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이동평균선이 사실은 14일 오후에 좀 이탈을 했을 때 35만 5천 원 그 정도 점에서 사실은 좀 이탈을 했어야 돼요. 이탈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좀 놓치긴 했습니다. 그때 손절하고 다시 들어오던가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지금 좀 하락세가 좀 커졌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이제 기관들의 매도는 뭐 특별히 변화 없이 이어질 것이고, 신용대출 제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12월 1월 초처럼 급등해서 상승하진 않겠다. 그런 게 이제 제 관점이고, 근데 작년 말에도 보면 신용대출 제한이 있었거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차트를 보면은 셀트리온이 이제 주가 하락이 했었는데 다시 이제 8월 초부터 이제 상승한 그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무래도 주 초에는 좀 하락이 예상되니까, 아예 그냥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더 떨어지기 전에 일찍 손절을 하고서 좀 회복 시점, 전체적인 이제 대형주 회복 시점이 오면은 그때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시각처 승인까지 사실 2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상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는 좀 버텨보시던지,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음을 좀 저는 이제 조언으로 드리고 싶고요. 이때는 사실 이때 조금 뭐 이미 지난 얘기긴 하지만, 이때가 어 지금 20일 평균선이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이때 사실은 나가셨어야 돼요.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지점에 샀거든요. 이 정도 제가 한 35만 원대 정도에 사서 사실은 저는 특별히 이제 나가진 않았는데, 사실은 뭐 장기 보유자는 상관이 없겠지만 장기 보유자들은 사실 이런 일을 셀트리온 뭐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상관없는데, 이제 단기 보유자들이 이제 걱정돼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내용은 다 끝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홍보하는, 제가 운영 중인 이제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인데, 주식 위에도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아파트 청약, 뭐 부동산 경매, 인스타그램 키우기, 수익형 블로그, 뭐 유튜브 창업, 이런 다양한 재테크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 다 글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해서 뭐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카페 이름이 젊은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도 여기 밑에 남겨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젊은 부자들이라고도 제가 지금 구독자분들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미래에 다 젊은 부자들이 될 것이고, 이렇게 새벽 시간에 또 아침 시간에 이 영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모두 힘내시길 정말로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2021년 1월 18일 오전 2시 8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